827, 913, 921. 자, 이 숫자들의 공통점을 세 글자로 표현하면 지난 9월 22일 날 이제 세금을 이제 올렸었죠. 저희 종부세라고 해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내라고 하는 일종의 누진세인 겁니다. 종부세 혹시 내시는 분 있으세요? 하고 싶어요. 종부세는 아무나 내는 게 아닙니다. 집에 현재 실거래 가격이 한 9억 원 이상 정도는 돼야지 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종부세를 내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냐면요. 거기에 한 2% 정도 됩니다. 주택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45%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계산하게 되면 더 낮은 거죠. 적용되는 구간에 있는 분들이 세금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아세요? 1년에 10만 원 늘었습니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보게 되면요. 안정하라는 말에 거기에 비밀이 다 숨겨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것,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을 그러니까 원치 않는 것 뿐이지 적당히 조금씩 오르는 거는 이건 허용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더지 잡기 게임식이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뇌줄타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건물주라는 얘기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고. 우리나라 기준 금리가 진퇴양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뭐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인상을 강요받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 이렇게 대규모 자본 유출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은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문제가 터졌을 때 전염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자금 유출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결국은 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일 수밖에 없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장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안 올려도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미국의 장기 시장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돈을 빌리신 분들은 아무래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압박이 이제 늘어나면서 결국은 그것이 주택 가격에 이제 하락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최근에 이주열 총재가 금융 불균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금융 불균형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은 소득 증가보다도 소위 부채 증가가 신용의 증가가 더 빠르게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 제가 말한 것처럼 이걸 감당을 못한다 이거죠.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요. 부채는 소득으로 이제 감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그동안에 한국은행이 굉장히 저금리를 유지함으로써 발생된 하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를 그러니까 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도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빠른 속도로 올릴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금리를 점진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인상을 하면서 시장에다가 신호를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준비들을 해라. 그리고 자신들의 자산과 부채도 재조정들을 하라는 이런 신호를 시장에다 시그널을 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경제학 박사이신 우리 최백은 교수님과 함께 또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부동산에 관심 많아요. 그렇죠. 부동산이 있어도 관심 많고요. 없으면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만큼 또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하는 나라들은 다 기본적으로 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90년대 이후에 많은 국가들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는 수단으로들 많이 동원하다 보니까는 길게 보면 지난 한 20, 30년 동안에 부동산은 많은 나라들에서 사실 관심 대상이었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기사들이 집값이 떨어지면은 큰일 날 것 같은 뉘앙스의 기사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진짜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우리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옆에 나라인 일본의 경험인데요.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부채 디플레이션에 빠진다 이런 말을 써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정반대 용어인데요. 물가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제 이것이 부채 때문에 생긴 거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자, 제가 집을 그러니까 5억짜리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3억을 대출받고 2억이 내 돈이었었어요. 근데 집값이 4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4억으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대출금까지 줄여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몫이 1억으로 줄어드는 것 뿐이죠. 대출금은 3억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부채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 부채 조정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은 돈 중에서 소득 중에서 씀씀이를 줄이고 그걸 부채 감대에 써야 되는 거예요. 부채 감대에 쓰게 되면 결국은 가계가 소비를 이제 줄인다는 얘기고
가게가 소비를 줄이게 되면은 기업들도 판매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투자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럼 일자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가게들은 결국 더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가게의 소득은 기본적으로 일자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한번 하락했던 걸 또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 부채를 또 상환해야 되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그 고리가, 악순환 고리가 이게 반복되도록 한다. 이게 일본이 경험했던 겁니다. 일본이 그래서 91년도에 이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인플레이션율이, 그 물가 수준이 지금도 여전히 그 수준에, 지난 30년 동안 물가가 전혀 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건 아닌데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늪 같군요. 예, 늪과 맞습니다. 정확하게 비교하셨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들고 그 결과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요. 세계 경제 규모 2위였던 나라가 그다음에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산업 기반이 강한 나라가 30년 동안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런 국면에 빠져 있다? 쉽게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이제 시작되게 되면은 공포가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끔찍한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집값 붕괴로 인해 가지고 충격이야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가 규모가 큰 나라도 이제 그 정도인데 우리처럼 경제 규모라든가 산업 체계가 좀 취약한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선진 국가들보다 이런 나라들은 더 그게 저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부동산 하면 우리가 자동완성으로 생각나는 단어 혹시 자동완성, 부동산 투기가 생각이 나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기 너무나 과열이 돼서 이제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책은 또 무엇인지 강의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대책이 시행 한 달을 맞았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파트 거래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연 2% 사상 최저금리입니다. 시그널을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정책 당국이 주택을 사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 빚내서 집 사게 하는 이제 굉장히 이 투기를 굉장히 조장을 한 거예요. 한국판 양쪽가 나는 대책으로 막자 이거예요. 정치인들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별로 원치가 않습니다. 별로 인기 없는 정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개 부동산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안정적으로 오르기를 좀 이제 바라는 이제 이런 심리가 굉장히 지배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경기가 안 좋을수록 부동산을 가지고 좀 이제 경기 부양 수단으로 좀 삼으려고 하는 이런 유혹도 많이 빠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초이노믹스라는 말이 이제 한때 이제 그러니까 유행했었죠. 빚내서 집 사게 하는 이제 빚내서 집 사게 초이노믹스도 마찬가지로 시장에다가 뭘 어떤 신호를 준 거예요? 자, 주택 시장 부양할 테니까는 투기할 사람들 하라. 부채 주도 성장, 저는 마약과 같은 거라고 비유합니다. 가계가 굉장히 타격을 이제 보는 이제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왔죠. 소위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많은 규제들을 이제 풀죠. 우리가 흔히 그 당시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은 빚내서 집 사게 하는 이제 이런 정책이요. 예? 빚내기 쉽게 해줄 테니까는 집을 사라. 이런 이제 시그널을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정책 당국이 시그널을 주게 되면은 투기꾼들은 이게 먹잇감이 생긴 걸로 딱 합니다.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뭘 사들였냐면요. MBS라고 있습니다. MBS가 뭐냐면은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금을 빌려줘요. 그러면 그 은행은 받을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 받을 돈이 이제 은행의 그 재무제표는 자산으로 기록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증권화 시키는 겁니다. 그 자산을 이제는 기초로 해서 만든 증권이 MBS라는 하나의 채권이에요. 이걸 이제 그러니까 대거 사들여요. 연준이요. 대거 사들인다. 대거 사들인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연준이 주택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시장에다가. 그러면은 시장에 있는 이 소위 투기꾼들이라든가 플레이어들은 뭘 하겠습니까? 주택을 사들이죠. 주택 소유율이 그러니까 한때니까 금융위기 전에 한 69.5%까지 이렇게 치솟아 올라갔었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인 평균이 한 64 내지 65%인데 한 5% 정도 더 끌어올린 거예요. 그 금융위기 전에요. 그러다 이게 쭉 떨어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이노믹스도 마찬가지로 시장에다가 뭐 어떤 신호를 준 거예요? 자, 주택시장 부양할 테니까는 주택 투기할 사람들 하라. 이걸 이제 사실 장을 열어준 거예요. 장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2014-15년도에 폭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쓰던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부채도 자산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 아까 우리가 내가 부동산 자산이 5억짜리가 있으면은 3억이 은행 대출금, 2억이 내 돈이었을 때 2억은 내 돈, 자기 자본인 거고 3억은 타인 자본이기 때문에 부채인 거죠. 그러니까 부채하고 자기 자본으로 구성되게 돼 있어요. 자산이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도 자산이란 말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부채를 내 가지고 부채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내게 되면 자산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채 주도 성장으로 소위 말해서 개인들한테 가게들한테 이걸 부채 주도 성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표현을 우리가 영어로는 debt led growth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빚을 내 가지고 그러니까 주택을 사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경기 부양에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투기를 굉장히 조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경기를 끌어올리고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 후유증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2016년도부터 가계소득이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요. 가계들 중에서 하위 40% 소득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4분기 때는요. 하위 60%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가계가 굉장히 타격을 이제 보는 이제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왔죠. 부채가 키운 만큼 나중에 조정하는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갚는 동안에는 내가 소비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언젠가 만약에 그 거품이 꺼졌을 때 그 후유증은 그 부채 규모가 커진 만큼 그 고통도 오래가고 깊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투기라는 것은, 투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장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잠깐 그러니까 걸려가지고 효과를 볼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저는 마약과 같은 거라고 비유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 부담을 그 다음에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문제는 안정화가 아니라 제가 정상화라는 표현을 지난번에 썼는데 가격의 어느 정도 하락을 그러니까 감내를 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왜 그걸 인위적으로 키워놓은 거기 때문에 어차피 꺼질 수밖에 없는 거라 이거예요. 조정이 오게 되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더 키운 다음에 이걸 조정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사전적으로 미리 좀 조정을 하는 게 더 낫냐 하는 거 볼 때 저는 사전적으로 할 때가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은 저는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